북한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풍선을 보내는 직진의 여왕과 어벤져님은요, 8.15 건국절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풍선 전쟁은 건국절부터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난무한 거짓말과 싸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또 직진합니다. 직진. 저 직진의 여왕은 이 모든 사관 중에서 성경적 사관으로 역사를 봅니다. 국가의 경계는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변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독도는 누구의 땅일까요? 직진의 여왕! 오늘도 북한의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들고 북진하는 여자 직녀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8.15 건국절입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이죠. 와! 풍선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건국절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선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풍선 전쟁은 건국절부터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풍선 전쟁이 바로 건국전쟁입니다. 8.15는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건국절을 지키고 기념해야 될 때입니다. 광복절에 머물러 있어서 될 때가 아니고 새로운 통일한국을 열 명분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통일한국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이것을 기업으로 이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풍선전쟁은 건국전쟁이고 건국전쟁은 건국절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의 전쟁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에 대한 선포를 시작하려고 하는 족족 막히는 이유는 전쟁이기 때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주사파, 종북, 친북, 간첩 모두 건국절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남적화 전략, 남한 공산화 전략에 가장 반한 사건입니다. 건국절이 선포되면요, 그들의 어떤 전략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선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전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건국절이 없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특히 제1세계에 속한 선진국은 건국절을 더 특별히 지킵니다.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유는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탄생을 통해서 반만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은 건국절을 기념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때가 건국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단체들과 사람들이 난무해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은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광복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매년 이때만 되면 언론 플레이에 목숨을 걸고 건국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충분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 메노라 통일선교회는 2022년 건국절 집회를 부산역에서 했습니다. 동영상 짧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에는요, 집회를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건국절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올해도 집회를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직진의 여왕의 입을 빌려서 광복회에서 주장하는 건국절 반대 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건국절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는 것은 집회를 한다는 것은요, 좌파나 우파나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촛불 시위는 국민들의 순수한 분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시작부터 배후에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고요. 믿기지 않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집회도 피켓 하나도 다 돈입니다. 그러면 광복회에서 주장하는 건국절 선포를 반대하는 이유? 이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가지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9번에 나오는 뉴라이트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알아보고 연구해 보니 논리적으로 이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9가지 이유들을 듣고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뉴스를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에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난무한 거짓말과 싸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또 직진합니다. 직진. 첫 번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왜 광복회는 이 사실을 거짓이라고 주장할까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해버리면 김일성의 정통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건국 대통령은 김일성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948년 북한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해서 김일성을 인정한 김구를 건국 대통령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노라 통일선교의 유튜브 링크를 찾아보시면 이승만 시리즈 4번 정통성 문제 이승만, 여기에 자세히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을 격화시켜야만이 북한 지도부의 정통성을 내세울 수 있는 거죠. 8.15 건국절 전쟁은요, 역사전쟁입니다. 두 번째,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한다. 광복회는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1919년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한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장하는 것이죠.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되고 어떻게 망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가 간의 그 지위를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1919년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한반도라는 이 땅에 일본이라고 인정을 하였지 대한민국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대한민국 건국이다 이렇게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1948년에는 국제연합기구인 유엔이 우리에게 와서 선거를 치르게 해줬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에는 파리 유엔 총회에서 국가로서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미국과 26개국의 국가가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독립운동을 한다는 명분은 있었겠지만 국제적인 명백한 국가적 승인을 받은 것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도 이야기가 긴데요. 이것은 메노라 통일선교회 대밭의 역사 강의를 신청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제적으로 변론한다? 강제적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일제시대가 없었나요? 전 국민에게 심장에 새겨진 역사적인 사실 아닌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까? 이스라엘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국가였다고 말합니까? 국가는 주권, 국민, 영토가 있어야지 됩니다. 일제시대에는 우리에게 주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제시대에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독립운동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일본 국적 말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었다면 왜 타국 국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광복회가 주장하는 대한민국 임정의 김구 선생님도 중국 국적을 받아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만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타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활동이 많은 부분, 중요한 명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임시정부를 통합해서 상하이에서 임정을 열었을 때 만장일치로 이승만이 임시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임정 안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룹,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그룹,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그룹, 이 사이에 의견 일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분이 심했죠. 그래서 사실상 1921년 이후로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신채호는 이승만의 미국 활동을 위임 통치권이라고 탄핵을 주장하면서 공격했고요. 공산주의자 이동희는 공금횡령으로 이미 신뢰가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콩가루가 된 임정에서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에 감사하지만 실질적인 국제적 관계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 말고는 없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암살을 주도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죠. 다섯 번째,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한다. 우리는 식민사관이나
사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식민지였던 시간에 왜 이렇게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전제국가였던 조선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게 팩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제국가였던 왕조시대에 일반 백성에게 사유재산이 인정되었습니까? 인정되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일제시대에는 일본 민법을 적용해서 한국인도 사유재산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이것을 아는 한국인들이 사유재산을 축적해서 재벌이 되기도 했죠. 역사라는 것은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사관, 식민사관, 실증사관 등등 여러 가지 사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하나 가장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관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교과서에서 집중적으로 한 가지 사관을 가르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을 홈스쿨링 했습니다. 저 직진의 여왕은 이 모든 사관 중에서 성경적 사관으로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것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을 추천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계획하셨고 한반도 역사상 가장 어둠이 짙을 때 보석 같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자유라는 것을 심기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깨우셨습니다. 결국 일제 광야 시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정복해야 될 남은 땅이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이것을 완수해야만이 열국으로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이 남은 사명을 감당할 저 북한 땅을 취하는 사역입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풍선 사역이죠. 조선이 왜 가장 어둠이 짙었는지, 일제시대가 왜 광야 시간이었는지 대바세를 신청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6번, 일제강점기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한다. 사실 일제강점기 곡물을 수탈해 갔는지 수출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들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일본이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강제로 곡물을 수탈했다. 이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곡물 수탈이라고 하는가? 한국 쌀은요, 조선시대부터 인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산미 증식 계획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을 일본으로 만들고 동화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농사법으로는 수확량이 너무 적었지요. 그래서 일본은 수확량이 적은 이 농지에 수리시설이나 농지 기반 시설을 반강제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농사 방법을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확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시설 확충을 했고 결과적으로 쌀 수확량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농사한 사람들이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가격을 주는 사람들에게 파는 거죠. 그 돈으로 다른 생활용품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팍팍한 식민생활에서는 쌀보다 조금 더 싼 귀리나 조조, 옥수수 이런 것을 먹으면서 쌀을 팔아서 다른 부분을 충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은데요. 다 살펴보기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대바세 강의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 쌀을 팔았고 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죠. 일본에서는 조선 쌀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본 쌀값이 하락해서 더 이상 조선 쌀을 받지 말자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뺏어간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았고 우리는 그 돈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일부 지주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한국인들 내부의 일이지 일본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7번째,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한다.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몇 박 며칠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짧게 말해보겠습니다. 북한에는 전 국토에 모두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빼곡히 있다며 남한에는 남한 모든 국토에 빼곡히 위안부 소녀상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자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욱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정조를 잘 지키고 여자가 대접을 받다가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여자들이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위안부가 되고 탄압받고 이렇게 됐다는 거짓말을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연료비를 세워주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죽는 것을 강요하기도 했던 시대입니다. 또한 10% 내외의 일부 양반도 그런데 90% 내외의 천민들, 노비들, 상민들은요, 여자의 정조, 사실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복삼 하나로 끝났습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였고요. 집안에 딸이 태어나면 가난한 집에 입 하나 덜기 위해서 다른 집에 쌀 몇 가마니 받고 팔려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뭐 우리 전래동화 봐도 뭐 심청이나 그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자라면서 자신의 몸값을 더욱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자들에게 이런 과도한 대접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일제 때 위안부는 총칼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을까요? 한마디로 아닙니다. 그때도 이미 업주와 여인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계약에 기초한 고용관계였습니다. 어느 여인이 창기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취업 승낙서라는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보호자는 보통 아버지인데요. 아버지 없으면 어머니, 어머니도 없으면 오빠, 다른 친족, 이런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선업자가 찾아가서 가머니썰로 설득하고 약간의 전차금을 제시하며 마지못해서 또는 얼씨구나 하고 딸의 취업서에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딸은 거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주선업자 손에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공창제를 둘러싼 인신매매의 실태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주선업자에게 창기나 얘기로 넘기는 것. 단순히 빈곤에 쫓겨서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양육하고 보호할 가부장의 의무, 이런 의무를 이런 비인간적인 신분체제 아래서는 한 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층민의 가정윤리는 이미 최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분제 사회의 유산이 딸들을 아버지가 파는 그런 시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1934년에 유명한 소설가 이광수라는 사람은요, 팔려가는 딸들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딸을 팔아먹는 것은 그리 신기한 일도 아니다. 남의 딸이나 제 아내를 파는 일도 있다. 팔아서 먹는 놈이 있는 한편에 사다가 먹는 놈도 있다. 이른바 창기, 얘기, 작부, 척 같은 것이다. 여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반강제적인, 원하지 않는 위안비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인간적이고 낮은 가정윤리와 거기에 부합한 주선업자들의 탐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북한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여성들이 북한에서 제대로 대접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지 일본이 문제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만 계속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위안부 운동을 하시는 분들, 윤미향과 전대협 단체, 왜 북한에서 여자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중국에서 탈북민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번째,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한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영토 전쟁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영토 전쟁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해 전쟁이 더 치열하죠. 국가의 경계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경계는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변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독도는 누구의 땅일까요? 최근 가장 큰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때 패전국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국인 미국에 의해서 해방되게 되었고, 자유국가인 미국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뒤에 승전국과 패전국의 영토 경계를 정하는 어수선한 시대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민첩하게 이승만 평화선을 그으면서 지금 독도는 우리의 관할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자료를 갖다 댄다 해도 지금 현 상황에서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아도 점령한 곳이 자기 땅입니다. 28 전쟁을 보아도 점령한 곳이 자기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관할하에 있는 독도를 계속 국제적 분쟁거리로 삼는다면 우리한테 더 불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제 질서는 약육강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강한 나라에 줄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제관계는 의리, 정의 이런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적으로 독도 문제를 분쟁거리로 삼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국제 분쟁으로 끌고 가면 우리가 결국에 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독도 그 유역에 많은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가장 최적의 국제적인 동의 상태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풍선을 보내는 직진의 여왕과 어벤져님은요, 8.15 건국절을 선포합니다. 광복회의 주장은 거짓임을 증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부터 8.15 건국절 예배를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원 드립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선포하시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세워진 건국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의 유업을 이으시기 바랍니다. 북한 머리띠 여왕은 자기 수준처럼 오물풍선을 보내지만 남한 직진의 여왕과 어벤져님은 남한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좋은 것을 풍선에 담아서 북한으로 보냅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